구독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황당한 날을 꼽으라면 어떤 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황당한 날을 꼽으라 하면 우리 신혼년이 이사 갔던 그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고, 집들이 하는 날에도 진심으로 시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시커먼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뒤통수 절절하게 맞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이야기를 하자 하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나도 열이 받는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흥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우이라는 인간은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반에 남들 다 취직해서 사회생활 막 시작을 할 무렵에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자라도 멀쩡한 인간을 물어왔으면 또 몰라요. 심해부라는 인간은 신우랑 같이 카페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이 덜컥 애부터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유 얼마나 답도 없었겠어요. 어이구 어이구 이 모질한 년아. 어떻게 아이를 덜컥 가져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살 거야? 직장이라도 제대로 다니면 내가 말을 안 한다. 동네 카페에서 일을 같이 하는 놈팡이 같은 놈이랑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서 뭘 먹고 살겠다고 이러는 거야. 둘이 합쳐봐야 겨우 200만 원 벌까 말까 한데 무슨 돈으로 집을 얻어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겠어요. 결국에는 시댁에서 신우랑 심해부를 품고 살게 되었죠. 심해부네 집안도 답 없는 집안이라 거의 의절한 거나 다름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랍시고 품어주신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시댁에 얹혀 살면 눈치라도 좀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를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주제에 저랑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시누이는 벌써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2살, 시누 나이가 35살이었어요. 35에 애를 낳은 것도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돈이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으니 더 답이 없었죠. 우리 집에서 절대 누나네 이야기는 금지야. 우리 누나 성격도 엄청 불같은 지랄 같은 사람이라 조그만 궁지에 몰린다 싶으면 바로 물어버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말 조심 또 말 조심. 우리 매형이 지금 제대로 된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허드렛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하루 벌어먹고 살거든. 아, 나도 답 없는 인간들이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가족인 걸 어떡하냐. 아무튼 입 조심하고 있어. 알았지? 애가 셋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에 입사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니 참으로 대책 없다 생각했죠. 저는 다짐했어요. 적어도 저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요. 이렇게 답도 없는 인간인 걸 알면서 왜 시집을 가냐고요? 저희 남편은요, 직장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어차피 시누이야 자주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인 거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거지 시댁 식구들이랑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제 결혼 생활에 큰 오점을 남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아무튼 저는 32살에 결혼을 했고요. 저도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겠어요? 품에 안긴 팔뚝보다 작은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는 큰 축복만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도 낳게 되었거든요. 원래 육아라는 게 말이야 정신없이 해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아니, 터울 있게 낳아봐야 2배로 힘이 들지. 하나 다 키워놨으니 또 하나를 더 키워야 하네. 그러지 말고 너네처럼 연년생으로다가 바로 낳아서 키우는 게 큰 축복인 게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육아휴직으로 버텼는데 둘째 아이까지 키우려고 하니까 여간 몸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죠.
연년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정말 어딜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죽는 줄 알았죠. 둘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발품을 팔면서 장소도 알아보고 돌상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태클을 걸더라고요. 누가 요즘 둘째까지 돌잔치를 한다고 그래? 아니 그것도 다 돈이고 부담 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둘째 돌잔치 한다고 하면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요즘 애 둘 낳는 사람도 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돈 나갈 걱정하면서 뒤에서 씻기나 하겠지. 제 친구들은 돌잔치 언제 하냐고 먼저들 물어보던데 형님 친구들은 부담되셨었나 보다. 하긴 형님은 셋째까지 전부 돌잔치 하셨잖아요. 예, 나는 애국한 거지 애국. 그러니까 다들 와서 축하해줬다지만 애 둘 낳는 게 뭐라고 둘째 때도 돌반지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아유 돈도 없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잔치를 하겠다고. 신우는 애 셋 돌잔치 모두 하면서 돌잔치야말로 뽕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더니만 제가 둘째 돌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나갈 돈이 아까웠던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으니까 저한테서는 새 아이의 돌잔치 비용을 뽑아내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저는 신우네 아이들한테 돈 쥐어준 게 없는데 본인은 저희 아이한테 돈을 쥐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돌잔치 날이 언젠데 내가 다음 주부터 한 3개월간 죽어라 바쁠 예정이라서 돌잔치 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뷔페 남은 음식이나 좀 싸와. 그거 어차피 다 돈 주고 사는 것들인데 남기면 아까우니까 바닥까지 팍팍 긁어와. 형님 이제 장소 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바쁘다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조카들한테 못 해준 것도 아니고 돌잔치마다 다 챙겼는데 형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서운하죠. 그동안 얼마나 알뜰하게 챙겼는데 이러시기에요? 신우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베풀 줄은 모르는데 이러다가 주위에 친구 하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아니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신우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어려서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막내가 어린이집도 다니는데 돈 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매번 그렇게 빈대만 붙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신우네가 여태껏 시댁에 빌붙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시부모님께서 가끔 저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부를 때마다 가게 되면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어요. 뭐라도 챙겨가야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번에 친정에서 고기 좋은 게 있다고 해서 불고기용으로 조금 챙겨왔어요. 볶아서 한 끼 정도는 드실 양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애들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겠어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바로 볶아서 드세요. 아유 매번 뭘 이렇게 사들고 온다고 고생을 하고 그래. 애들 얼굴이나 보자고 부른 건데. 아유 잘 먹으마. 그래서 우리 손주들 얼마나 통통해졌나 어디 한번 안아볼까? 몇 인분인데? 우리 애들까지 먹이려면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어야 할 텐데. 아이고 겨우 이거 한 주먹이 다야? 이거는 뭐 우리 애들 먹이면 없겠다. 아니 근데 올케도 참 생각이 없다. 이 집안에 입이 몇 갠데 고작 이만큼 들고 와. 양이 부족할 것 같으면 마트 가서 더 넉넉하게 사오던가 해야지. 이거는 비싼 고기를 사들고 와서도 욕먹는 짓이야. 지난번에도 우리 엄마 화장품만 쏙 챙겨오더니 아유 매번 이렇게 우리 가족은 안 챙기면 서운해. 어? 저도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성의 챙겨서 가지고 온 건데. 에이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솔직히 형님이 저한테 따로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왜 저한테 맨날 이거 해야라 저거 해야라 하셔요? 그러지 말고 형님부터 좀 나누세요. 어머 얘 봐.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애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올케네까지 어떻게 챙겨? 그래도 올케네는 내 동생이 번듯하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오잖아. 저거는 나중에 볶아 먹자. 오늘은 우리 애들도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 양으로는 택도 없겠어. 맨날 집밥 먹는 것도 지겨운데. 잘됐다. 올케가 부족하게 사왔으니까 오늘 고기 쏴.
빈대도 이런 빈대가 있을 수 있나 싶죠. 저만 보면 집밥이 지겹다면서 시켜 먹자, 외식하자 하는데 돈은 항상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굶기는 것도 아니면서 애들 셋 전부 배가 산만하게 나올 때까지 먹이는데 아유 또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 그것도 그냥 밥도 아니고 맨날 고기 먹자고 고깃집에 데리고 가는데 고기가 익기 전에 애들 입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모자라면 더 시키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식탐을 부려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 이번 주에도 집에 한번 찾아와라. 우리 손주들 주려고 내가 남대문에서 옷 몇 개 샀는데 계열수가 맞으려나 모르겠다. 크면은 내년에 입히면 되니까 와서 옷 좀 가져갈 겸 애들도 좀 보고 그러자. 우리 손주들 볼이 텅텅하게 오른 것이 아유 아주 이뻐 죽겠어. 어머님, 형님네도 집에 있죠? 저 그러면 안 갈래요. 매번 저 볼 때마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데 솔직히 형님네한테 뭐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거야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형님네 안 계실 때 갈게요. 아휴, 내가 참 우리 딸이지만 저렇게 억척스럽게 구는 거 보면 할 말이 없다. 아유, 그래.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족이잖니. 쟤네도 사는 게 힘드니까 너한테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넉넉했으면 분가도 시키고 돈도 쥐어줄 텐데 그럴 형편이 또 아니니까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래도 싫은 티 내지 말고 와서 살갑게 굴어. 친해지고 나면 쟤도 눈치껏 행동하겠지. 시부모님은 면목 없어 하시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신우를 더 챙기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에는 우리 남편 때문도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신우한테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도 솔직히 하찮긴 했죠. 우리 신우가 중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양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기도 세고 사람 성격 자체가 드세다 보니까 초식남인 우리 남편이 신우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기가 팍팍 눌려서 살아온 탓에 여태까지 한 번도 대들지를 못하고 신우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아니 다 큰 성인인데 고등학교 때 신우가 날라리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흔이 다 되어가는 아직까지도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일 아니겠어요? 아유 여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여보가 무슨 학생도 아니고 이제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 형님한테 말대답도 좀 하고 기 좀 팍팍 펴고 살아. 뭐 죄졌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잔뜩 쫄아붙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형님 눈치만 보면서 그러고 있어? 아, 내가 진짜 속이 터지겠어. 아이, 당신이 우리 누나 학창 시절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누나 얼굴만 봐도 무서워 나는. 우리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었는지 알아? 누나가 길만 지나가도 이 호응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정도였다니까. 그 시절에 우리 누나를 못 봤으니까 꼬박꼬박 당신이 이렇게 말대답도 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누나 별명이 아스팔트였어, 아스팔트.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아스팔트에 얼굴을 갈아버린다고 생긴 별명이라니까. 남편이요 무슨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 말을 해주는데 시누이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솔직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신우가 워낙 기도 센 편이고 누나를 불아리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하고 째려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긴 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에 할 말도 못하고 쭈구리처럼 사는 것보단 한번 부딪혀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어김없이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신우가 늘 그렇듯이 제가 들고 온 봉투를 열어보면서 자기 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 아유, 쟤다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네. 내가 견과류는 잘 안 먹는 거 알면서 내 건 하나도 안 챙겨오고 엄마 것만 챙겨온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 이건 뭐 대놓고 네 거 아니다 써붙이고 왔네. 아유, 됐고 배고프니까 밥이나 시켜봐라. 갈비찜 먹고 싶은데 소갈비찜. 아니 형님 제가 벌써 그이랑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형님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기억이 없는 거 아세요?
매번 이렇게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형님도 한 번쯤은 저한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소갈비찜 형님이 시켜서 대접 좀 해주세요. 저도 오늘은 공짜밥 먹고 가려고요. 뭐라고? 아우 진짜 기가 차다 기가 차. 예전 성격 같았으면 확 진짜 올케 같은 애들 내 눈 쳐다도 못 봤어. 올케도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돈 없다고 빌빌거린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 내가 돈 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겠어? 예전 같았으면 올케 같은 애들은 요 한 주먹거리 아니었어. 아우 형님 그건 형님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전에 형님이 힘 좀 썼다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자랑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세요. 어디 가서는 힘 좀 썼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쪽팔린 짓이라니까요. 요즘 일진이다 보다 논란도 많은 시대인데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 나 진짜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달려오시는데 시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한 주먹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뻔했다니까요. 그 일 이후에 신우랑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었는데 가운데서 우리 남편만 식은땀을 줄줄 흘려댔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아니 자기 마누라 편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신우 눈치는 왜 그렇게 보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그러던 저에게도 신우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큰일이 생겼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에 한겨울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당연히 몸이 고장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찌감치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다 하시니 이 가슴이 너무 아리고 쓰렸어요. 심장 판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음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위치가 좋지 않네요. 심장 판막이라는 게 수술이 가능한 위치가 있고 불가능한 위치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이 후천적으로 생기게 된 질병이라 수술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면 심장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르면 엄마는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판막이 안 되면 그 뭐지? 그 인공심장?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엄마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최대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인공심장을 달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판막이라는 게 언제까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기능이 멈출 수도 있고 30년 뒤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족분들이랑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기능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참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랑 친정아버지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기약 없는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게 이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막막하다?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처럼 그동안 가족들끼리 추억을 많이 쌓기로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저는 친정엄마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려고 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아픈 마당에 제가 시댁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다가 하늘나라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전 당연히 친정엄마 위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친정엄마 모시고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국내 여행도 다녀오고 우리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은근히 볼멘 소리를 냈지만 친정엄마의 심장에 폭탄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말은 못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시댁도 더 이상 가진 재산을 까먹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물론 가진 재산이라는 게 많았으면 몰라도 시아버지의 퇴직금이라던가 간간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부업이라던가 아니면 심해부의 일당 같은 것들이긴 했지만요. 시부모의 신혼에 가족까지 7명이서 살고 있었으니까 생활비 자체도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는 돈은 하염없이 많은데 가진 것은 없으니까 고민 끝에 결국에는 빚을 조금 내서 식당을 차리셨는데 이 식당이요 그럭저럭 돈이 좀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만 식당 일이 손에 척척 맞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부모님이랑 시매부, 신우 이렇게 넷이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애가 셋이니까 신우가 자리를 자주 비워야 했어요. 손님은 점점 늘어나는데 알바를 쓰자니 돈이 아깝고 공짜로 부려먹을 애가 누가 있나 찾아보다가 제가 제일 만만했던 거죠. 예, 우리도 식당에 이렇게 손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다. 초반에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손님이 들어와서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입소문이라는 게 난 건지 점심시간에는 줄까지 설 정도라니까. 일손이 딸려도 너무 딸리는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채용하자니 솔직히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가 와서 식당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는걸요. 심장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몰라서 하루가 다르게 피가 마르는데 제가 어떻게 식당 일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직원 채용하셔서 일도 차근차근 알려주고 오래오래 함께 할 사람을 구하셔요. 야, 그게 말이 쉽지.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가게 돈통이라도 들고 튀면 어떡해, 어? 옳게 부르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리고 그 옳게도 참 머리가 많이 컸다. 시댁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오겠다고 말을 하고 어쩜 이렇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 건지. 아유, 우리가 오죽 바쁘면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너한테 오라고 하겠니. 그러지 말고 그 며칠만 좀 도우면 되잖니. 벌써 심장 판막에 문제 생겼다는 이야기 들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사실 것 같지 않니? 너도 이런저런 핑계 그만 대고 우리 식당 일이나 좀 도와라. 그 말에 얼마나 황당하던지 가늘고 길게라니? 그게 지금 아픈 저희 친정엄마한테 할 소리인가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랑 아주 오지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안부도 안 물어보고 식당 일을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시댁 식당 일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야말로 주말에 가서 일 좀 도우면 되지. 탱자탱자 집에서 여유 부리면서 나는 왜 식당 일을 도와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아픈 게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장모님 지금까지 별일 없으셨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셨나 보지. 우리 집 일이 워낙 바쁘니까 오죽하면 당신 보고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했겠어. 직원 채용하는 게 그거 쉽지 않다잖아. 싼 맛에 외국인 쓸 수도 없고 한국 사람 쓰자고 하니 며칠 나고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 월급 올려줘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시한부 판정 받은 거 알면서 언제 어떻게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놓고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어.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사정 다 무시하고 나와서 일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까지 비꼬 와서 할 이야기야? 그럼 뭐 내가 일 그만두고 우리 집 식당 일이나 도울까?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한번 당신도 손가락 쪽쪽 빨면서 살아볼래? 지금 되지도 않는 협박하는 거야? 그래? 그래, 어디 한번 그래 봐라. 당신이 일 그만두고 시댁 식당 일 돕는 순간 우리는 이혼이야. 알겠어?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싸운 걸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요. 이 모자란 남편 놈이 이걸 또 신우한테다가 홀라당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저녁 10시에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 가족들이 죄다 상한 걸 먹었나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밤 10시에 올케한테 전화를 해서 일방적인 남편의 말만 듣고 편을 들 수 있는지 생각이 참 모자란다 싶었죠. 올케? 올케가 지금 우리 동생한테 이혼을 운운하면서 식당 일 하지 말라고 협박했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나 같으면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식당 일 돕겠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초치고 싶어? 제가 언제 초를 쳤어요. 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식당도 아니고 사람만 구하면 되는 일인데 솔직히 돈 쓰기 아까워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식당 일 돕겠다고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와야겠냐고 저한테 되지도 않는 협박을 하니까 저도 똑같이 이혼 이야기 한 거죠. 어디 버릇없게 이혼을 운운하고 그래, 어? 내가 시댁 식구인 거 잊은 거야? 뭐야, 감히 내 앞에서 내 동생이랑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뱉어? 옳게 정말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아우,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형님이랑 이런 일로 논쟁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형님이 저를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형님이야말로 애들 챙긴다는 핑계로 식당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면서요. 형님이 꼬박꼬박 나가서 일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조카들 챙긴답시고 허구한 날 애기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니까 식당 일손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 아니냐고요. 옳게 지금 나 사찰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한다고 옳게가 그렇게 단정을 짓고 말을 씨부리는데. 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형님이 매번 SNS에다 올려두시잖아요. 오늘은 누구랑 커피, 오늘은 누구랑 나들이.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 힘내서 일이나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솔직히 저희 부부한테 시댁에서 뭐라도 해준 게 있으면 몰라요. 형님 때문에 뭐 하나 도와준 거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시니까 저라고 하고 싶겠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식당 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너 진짜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감히 나한테 얹혀 사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너 진짜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더니 속 하나는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도 화병이 생기기 일보 직전인데 남편 놈은 어찌 그리 말 한마디 못하는지. 맨날 만만한 게 저라고 저한테만 화낼 줄 알았지. 정작 신우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모자란 놈을 보면서 화를 삭혀야 했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우리 친정엄마께선 심장 판막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숨을 거두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예고를 했었던 것처럼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숨을 거두셔서 저는 기절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말 평생 쏟은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아냈으니까요. 엄마를 보낸 사람들은 제 심정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나서부터 흙이 되기까지 평생 나의 친구이자 나의 아군이자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하나 남겨진 추억들을 생각하며 정말 뼈가 갈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고 우리 친정아버지 또한 슬픔에 엄청나게 잠겨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신우네 가족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는 식당 일이 바쁘다면서 조의금은 남편 손에 보냈는데 신우는 그 돈도 한 푼 안 낸 거 있죠. 지가 편할 때는 가족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귀찮아하며 남처럼 대할 수 있는 건지 사람이라면 응당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우한테 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장례 잘 치르고 납골 땅에 모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말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엄마랑 살던 집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 것 같구나. 네 엄마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 어디 있겠니? 평생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니까 네 엄마랑 살던 집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살다 보면 슬픔도 금방 지워지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통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통장인지 몰라서 열어보니까 잔액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숫자를 차근차근 세어보니까 무려 3억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있었지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아버지를 쳐다보니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곳이 어디 있다고. 이 돈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벌써 집이라도 팔았어요? 아버지 시골에서 생활하시려면 여윳돈이 필요하실 텐데. 집 아직 안 팔았다. 집 한 돈은 내가 들고 가서 네 말처럼 지방에서 자리 잡는 데 쓸 거야.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네 엄마 보험금에서 나온 돈이다. 사망보험금이랑 진단비 받은 거랑 해서 전부 넣어뒀다. 그동안 병원 진료 다니면서 돈이 꽤 들었을 텐데요. 그러느라 진단비 다 쓰셨던 거 아니에요? 이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엄마가 보험금은 절대로 한 푼도 안 쓰겠다고 하더라. 너 주라고. 자기까지 가고 없으면 앞으로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 누가 남겠냐면서. 나한테 나는 못 믿었다고 하더라. 사춘기 때 네 감정 하나 못 살펴주던 인간이 지금이라고 뭘 하겠냐면서 돈이라도 있어야 든든한 거 아니냐고. 가뜩이나 애 키우면서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요즘은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억 단위라고 그러더라. 남겨줄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돈으로 애들 잘 키우라고. 손주들을 위해서 주고 가는 돈이라고 하면서 통장 남겨놓은 게야. 그 통장 들어있는 3억이라는 돈은 사망보험금의 진단비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비 오듯이 쏟아지는 눈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 걱정을 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돈은 정말 죽어도 못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까 장인어른이 무슨 통장 하나 주시던데 그 통장은 뭐야? 얼마나 들어있어? 뭐 장모님 재산이라도 떼서 남겨주신 거래?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해? 우리 엄마가 애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탐내지 마.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쓸 거야. 우리 애들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러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네. 탐내긴 뭘 탐내. 탐 안 낼 거야.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나서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언제까지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만 부리고 있으니까 잡생각이 더 드는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식당에서 와서 일 좀 도와라. 시댁에서 식당 일 도우라고 난리를 쳐서 저는 친정엄마가 보낸 감정도 제대로 못 추스르고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식당 장사가 꽤 되긴 하는지 손님들도 꽤 있고 일 매출도 꽤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장사만 잘 되면 신우네랑 시부모님이랑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어차피 유산으로 받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세금 부분 처리도 다 해주셨고 마음의 여유는 조금 생겼죠. 근데 어느 날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나 집들이 할 건데 올케도 올 거지. 우리가 그동안 사이가 좀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축하해 줄 건 축하해 줘야 하지 않겠어? 어머, 형님 이사 가세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못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분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놀랍네요. 축하드려요. 진심이에요. 아직 못 들었어? 나 분가하잖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고 집들이 오라고 말한 건데. 내 동생이 이럴 때 보면 쓸데없이 입이 무겁단 말이야. 남편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식당 일 하시더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분가를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오랜 시간 부대끼며 지냈는데 외로우시면서도 시원하시겠어요.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엄마 아빠 뭐 섭섭해하기보단 시원해하지. 다음 주에 이사 가니까 이삿짐 정리하고 집들이 하자.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네가 애만 셋인데 그동안 방 3개짜리 시댁에서 얼마나 비좁게 살았겠어요. 시부모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시겠군 싶었죠.
그렇게 2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신우가 집들이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옳게 집들이긴 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와. 그동안 내가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빈손으로 와도 욕 안 할 테니까 그냥 몸만 와서 밥 먹고 가. 내가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매번 자기 선물 없냐 밥 사라 하던 신우가 집들이 한답시고 가전이라도 요구를 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빈손으로 오라고 하니까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신우가 집을 사더니 철이라도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떨떨하면서도 새 집들이 가는데 빈손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생필품을 한가득 사서 집들이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신우네 집 들어가서 한 번 더 놀랬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는데 집이 거의 뭐 50평형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도 4개 달려 있는데 거실도 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좀 생기긴 했어요. 아니, 아무리 식당 장사가 꽤 된다 하더라도 이런 집이 기본으로 5억 이상은 할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물론 낡은 아파트고 역세권도 아니긴 했지만 기본 집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5억, 6억은 할 것 같은데 시댁에서 돈을 해준다 해도 그렇게 큰 돈을 해줄 수가 있었나? 그럴 여유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생필품을 바리바리 싸간 걸 보다니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이런 거 다 사왔어. 내가 빈손으로 오라고 했잖아.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받은 게 얼만데. 정말로 미안할 지경이네.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했지. 괜히 성질이나 팍팍 부리고 내 자존심에 올케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싶어. 미안해. 아유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이렇게 형님이 큰 집에 이사 오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집들이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생필품 좀 사왔어요. 별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아유 우리 올케가 생각이 참 깊어. 나한테 이렇게 큰 걸 해줘 놓고도 또 이 빈손으로 오기 미안하다고 챙겨오는 걸 보면 말이야. 내가 정말 우리 올케한테는 평생 잘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신우가 저한테 감격스럽다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뒤에서 헛기침을 쿰쿰하고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신우가 제 손까지 덥석 잡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신우를 보면서 어색하게 말을 돌렸어요. 괜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형님, 그나저나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집이 꽤 커 보이는데 이런 집은 얼마나 해요? 형님 식당 일하시면서 돈 좀 버셨나 봐요. 보니까 식당 장사도 꽤 잘 되긴 했지만 이렇게 단박에 집을 사긴 좀 힘드셨을 텐데 참 고생 많으셨네요. 당연히 집 구경해도 되지. 구석구석 잘 살펴봐봐. 내가 정말 내 집이지만 참 마음에 들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했지. 식당 일한다고 이런 집을 어떻게 바로 구했겠어. 그래도 식당 몇 년 하면서 2억 정도는 모았으니까 구했지. 어머, 이렇게 큰 평수의 집이 2억밖에 안 해요? 전에 살던 사람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대요? 뭔 소리야. 5억 좀 넘게 줬지. 우리 시댁에서도 좀 도와주셨고. 그래도 내가 말년에 편히 살 복이 있는 건지 이쪽 저쪽에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집도 얻었다. 형님네 시댁에서 도와주셨구나. 너무 좋으시겠다. 근데 신우가 다시 제 손을 꾹 잡더니만 제가 기야말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분노도 분노였지만 황당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죠. 이게 다 올케 덕분이지 뭐야. 올케가 3억을 준 덕에 우리가 이렇게 큰 집으로 분가다하게 되고 말이야. 우리 애들이 숙모가 최고래. 방 하나씩 골라 쓰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정말 괜찮겠어? 그 돈 안 갚아도? 예? 무슨 돈을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3억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형님한테 드린 적이 없는데. 아직도 말 안 했어? 이거 정말 뒤탈 없는 거 맞아? 내 동생이지만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빨리빨리 해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 당신, 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게 당신이 형님한테 돈이라도 쥐어줬어? 당신은 무슨 돈이 있어서? 참,
우리 누나 힘들게 살잖아. 누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몇십 년간 힘들었고 내가 미리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어. 지금이라도 말할게. 그래서 아니 뭐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집을 해드렸다는 거야?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대출은 무슨 대출. 당신 그 여윳돈 있잖아. 아직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우리야 돈 더 앞으로 빠듯하게 벌었으면 되고 우리 누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식당 일 하느라 힘드신데 누나네 살림까지 봐주려고 하니까 힘드시잖아. 그래서 그 돈 좀 썼어. 그 돈이라니? 무슨 돈을 말하는 거야? 잠깐 3억? 3억이라고? 그러면 너 지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 통장에 들어있는 보험금 빼다 썼다는 거야? 정말로? 아니 뭐 어차피 힘들 때 쓰라고 주신 돈이었고 통장 겉면에 비밀번호까지 딱 붙여놓으셨던데 당신한테 준 돈이면 나한테 준 돈이나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힘들 때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 아직 우리 애들한테 큰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애들 키우라고 주신 돈이잖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만큼 채우면 되지. 우리 누나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냐. 우리는 그나마 집이라도 있었지. 누나네는 없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누나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말이야.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앉아있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보험금 받은 걸로 어떻게 형님네 집을 해줄 수가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나 몰래 내가 받은 유산을 도둑질했다는 거 아니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어머머, 아니 옳게 내 동생한테 도둑놈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옳게 그래도 여태 옳게 식당 일 빼먹고 사돈 어른이랑 하호 놀러 다니는 거 내가 땜빵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어떻게 보면은 사돈 어른 가시는 길 배웅한 거지. 딸이랑 좋은 추억 만들라고 며느리가 와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준 건데 나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덕분에 좋은 추억 쌓았잖아. 지금 뻔뻔하게 제 돈 도둑질해서 써놓고서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형님이 입을 열 자격이 있다고 누구 편에 드는 거냐고요? 아니 제가 언제 식당 일하고 돈 달라고 했어요? 아님 식당에 제 지분이라도 있어요? 제가 가서 일 돕는 게 의무도 아닌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 돈 당장 내놔요. 우리 엄마가 형님 집 사주라고 보험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 두었겠어요? 우리 애들 키우는 데 쓰라고 주신 돈이라고요. 당장 돈 내놔요, 내 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당연히 이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옳게는 애들한테 그 돈이 왜 필요하겠어? 우리처럼 큰 돈 필요할 때 쓰면 좋잖아. 내가 나중에 다 돌려줄게. 이 집 집값 올라서 차익이라도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나중에 이 은혜 잊지 않을 테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뭐라는 거야? 야,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인데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대는 건 도둑질이지. 이 도둑놈들아. 줄 거면 네 돈으로 주던가 왜 내 돈을 갖다 써?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도둑? 이게 진짜 듣자 하니까. 너 지금 말 다 했냐? 가족끼리 나눠 쓴 거 가지고 무슨 도둑 취급을 하고 그래.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아주 곱게 참고 넘어가 주니까 아주 만만하지. 어디 한번 제대로 호통이라도 쳐야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어? 야, 내 동생이 나한테 준 돈이야. 너네 부부 돈인데 내 동생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평소에는 가족 취급도 안 하고 호구 취급만 하던 주제.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면 네 돈이 내 돈이다 이러고 앉아있어? 참나 명예훼손 좋아하시네. 어디 한번 법대로 해봐. 누구 편을 들어줄지 법대로 해보라고. 그래 나도 맞불 작전이다. 어디 변호사 선임 한번 잘해봐. 너네 그 도둑질 누가 커버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옳게 가족끼리 또 무슨 이런 걸로 법을 운운하고 앉아있어. 서로 필요한 일에 좀 돕고 살자는 건데 너무 좀 그러지 좀 마. 이미 집도 사버렸는데 어떡해. 니들 좋을 때만 가족이고 니들 필요할 때만 며느리냐? 염치 좀 가지고 살아라. 내가 그 돈 찾아올 테니까 3억 준비해놔. 그리고서는 바로 신우집을 나와 우리 집에 가서 통장 확인해보니
여러 번에 걸쳐서 3억이 이체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 통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절도로 제 남편을 고소하겠어요. 제 동의도 없이 내 통장에서 제 돈을 빼갔거든요. 고소장 여기서 쓰면 되나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경찰과 같이 은행에 가서 CCTV 확보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도 보내버렸습니다. 솔직히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려운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다 해주는데 저는 돈만 쥐어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에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써야 한다는 게 화가 났지만 친정엄마도 하늘에서 바라고 있는 일일 거라 스스로 다독이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부부 사이에 무슨 고소냐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또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소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 그러는 거예요.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반성도 하고 있고 부부 사이라고 우기고 있고 자식도 있는데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이혼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걸 형사소송으로 끌고 가봐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의 말에 가슴이 쫄아붙어서 바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혼하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민사로 걸어버리면 손도 못 쓰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믿음이 가던지. 몇 개월이 지난 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줬고 이전 시댁 식구들이며 전 남편이며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로 남편을 고소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걸어. 네가 사람 새끼냐? 어?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아온 정이 있지? 애들을 한순간에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깟 3억 가지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깟 3억도 없어서 남의 돈을 훔친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 돈이 저 인간 월급으로 모은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보험금 몰래 빼돌린 주제. 자기들도 욕 처먹을 거 아니까 나한테 말도 못하고 몰래 도둑질이나 한 거겠지. 평생 그렇게 도둑 꼬리표 살라고 이 잡것들아. 뭐? 옳게 잡것? 너 진짜 내 손에 머리채라도 쥐어 뜯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냐? 어디 한번 쳐봐. 내가 이것까지 싹 다 죄다 고소장에 적어서 낼 테니까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했고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 등록을 해버렸어요.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으니까 형사까지 더해지면 처분 확정 나더라고요. 채무 불이행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전 남편 놈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 3억이라는 돈의 수수료 법정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월급 통장이 차압이 되어버렸으니 그 돈이 전부 저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월급을 고스란히 저에게 빼앗기는 게 분했는지 이놈이 홧김에 회사도 때려치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용불량자라 보증보험이 안 돼서 다른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자식이 당장 돈은 없는데 법정이자가 좀 셌겠어요? 이거저거 다 해도 돈을 못 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이전 시부모님 식당에서 번 돈은 족족 저한테 빠지게 되고 이전 시댁도 돈 갚느라 한 달에 벌어들인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었죠. 이전 신우만 50평형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전 남편이 신우한테 돈 내놔 하게 된 겁니다. 이전 신우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하면서 죽어도 돈 못 내놓겠다고 개싸움이 벌어지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둘이 결국에는 서로 중내만에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전 신우는 절대 돈 못 내놓는다고 배째라고 하고 그게 또 아파트 명의를 이전 신우 명의로 해줘가지고 전 남편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댁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낡은 집이라 딱 3억 몇천 나왔다대요. 근데 법정이자에 수수료 갚고 나니까 물분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전 신우네 집에 다 같이 쳐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50평형대 방 4개짜리 집이면 뭐 하겠어요. 이전 신우 부부는 이전 시부모, 전 남편 그리고 애들 셋 결국에 한 방 쓰게 된 거죠. 저는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전부 받아 챙겨서 친정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갔고 친정 아버지께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해 하셨지만 제 이야기 듣고 그놈들 죽이러 간다고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답니다.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돈 다 받았으니 망정이죠. 아, 전 남편이랑 살던 집은 제 대출로 얻은 제 명의의 집이라서 전 남편이 손도 못 댔어요. 그걸로 양육비를 하니 많이 난리를 치더니만 양육비도 결국 저한테 물어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 시원한 결말입니까? 저는 그 집 전세 기간 끝나는 시기 맞춰서 은행에 돈 갚을 거고 친정 아버지 옆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래서 진짜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하나 봐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산에 손을 댈 거라 생각했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망정이지. 이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똑똑해야 하고 돈도 잘 버는 건가 봐요. 변호사님이 시시각각 손 써주지 않았으면 멍청하게 당하고 지금도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아버지 옆에서 제 인생 잘 챙기며 아이들 교육에 힘쓰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돌아온 싱글이 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